여기는 독일 명문대 홈볼트 대학교 강의실. 교수님,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합니다.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일본 학생 다케시 유토가 말했습니다. 그리곤 말을 이어갔죠. 일본 정부 공식 입장도 그렇고 저희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드미트리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지고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일본 학생 다케시 또한 조금의 긴장감이 서려 보였지만 여전히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수님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의 명문 홈볼트 대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일이죠. 늦가을의 차분한 날이었습니다. 1810년에 설립된 홈볼트 대학교. 아인슈타인과 헤겔이 걸었던 이 캠퍼스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거리를 수놓은 그날, 드미트리 교수의 국제법 강의실에서는 영토 분쟁의 역사적 진실에 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매우 특별한 강의가 될 것 같군요. 드미트리 교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의실에는 300명 가까운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본 학생 다케시 유토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케시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드미트리 교수는 차분한 표정으로 다케시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말해보세요, 유토군. 다케시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반박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죠. 강의실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드미트리 교수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절대적인 증거가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까? 다케시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일본 정부 공식 입장도 그렇고 교과서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일본 교과서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쓰인 페이지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교실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죠. 드미트리 교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수의 손가락이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클릭했고 스크린이 전환되었습니다. 1710년 일본 지도, 삼국 통남 도설, 일본 국립박물관 소장 자료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지도들에는 분명히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교수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일본이 1905년까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다케시는 당황한 듯 지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보였죠. 다른 학생들도 흥미롭게 화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학생 존 스미스가 팔짱을 끼며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 이거 흥미롭네요. 일본 학생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다케시가 잠시 당황하다가 다시 반박하려고 입을 열려는 순간 드미트리 교수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부터 팩트만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학생 다케시의 얼굴은 점점 긴장감으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가벼운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죠. 반면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교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교수는 스크린에 18세기 일본 지도들을 띄웠습니다. 다케시 유토는 화면을 응시하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여전히 반박하려는 의지가 그의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당시 지도 제작 기술이 미흡해서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일본 지도에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기된 건 단순한 오류 아닐까요?
다케시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지만 최대한 자신감 있게 보이려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존 스미스와 에밀리 리히터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다케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과연 그럴까? 라는 의구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클릭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일본 국립박물관 소장 1785년 삼국 접양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지도는 어떻습니까?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일본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지도 위 다케시 마독도와 마스시마 울릉도가 조선의 색으로 표시된 모습이 확대됐습니다. 그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고 강의실의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한국 학생 한지원이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지도에서 일관된 표기가 보이네요. 다케시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꽉 쥐는 모습이 보였죠. 그러나 곧 그는 다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일본 정부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국제법적으로도 유효한 조치였으니 이제는 일본 땅 아닙니까? 일부 학생들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케시의 주장에 약간의 설득력이 있어 보였죠. 드미트리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클릭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일본 내각이 발표한 1877년 태정관 지령서 문서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식 일본 정부 문서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스크린이 확대됐고 일본 정부가 조선 영토에 대한 문의를 받고 울릉도와 다케시마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그 글씨는 또렷했고 일본어로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에밀리 리히터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일본 정부 스스로 1877년에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거네요. 다케시의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당혹감이 강의실 전체에 전해졌습니다. 존 스미스가 팔짱을 끼고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일본 정부가 스스로 1877년에는 우리 땅 아니다라고 했다가 1905년에 갑자기 우리 땅이라고 선언한 거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다케시는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이번엔 확실한 논리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당황한 마음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었죠. 드미트리 교수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일본의 입장이 시대에 따라 바뀌었다는 겁니다. 역사는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스크린에는 일본 외무성이 1965년 한일 협정 당시 독도 문제를 회피했던 외교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그 문서들은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 독도 문제를 자신 있게 주장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일본 정부조차도 국제적인 협상에서는 독도 문제를 제대로 거론하지 못했습니다. 한지원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자기 땅이면 왜 국제재판에 못 가져가는 걸까요? 일본 학생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굳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역사적 진실을 마주한 충격으로 술렁였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학생 다케시 유토는 말이 점점 줄어들고 다른 학생들은 일본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스미스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유토. 만약 네가 일본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다케시는 순간 움찔했지만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을 겁니다. 다들 당연히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어 보였고 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한지원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일본에서 독도 문제를 다룬 기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스크린에는 일본 내부에서 독도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려 했던 언론인들의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에밀리 리히터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일본에서 그냥 독도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것조차 위험하다고요? 스크린에는 일본의 여론 조작 및 교육 검열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존 스미스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팩트를 숨기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다케시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건 일본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는 자료들 아닙니까? 드미트리 교수는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화면에 2005년 일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독도 문제를 수업에서 다뤘다가 해고된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한지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가르친 것만으로도 해고된다면 그건 교육이 아니라 세뇌 아닌가요? 다케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물병을 손으로 꽉 쥐었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드미트리 교수는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논리와 증거를 통해 독도의 역사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일본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걸까요? 스크린에는 일본 언론이 독도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는 데이터 분석 자료가 등장했습니다. 일본 주요 방송사, 독도 관련 보도량 분석 결과 연평균 2건 미만. 반면 한국 주요 방송사, 독도 관련 보도 연평균 200건 이상. 에밀리 리히터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정말로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확신한다면 왜 이렇게 보도를 안 하는 거죠? 다케시는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케시 유토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일본의 태도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존 스미스가 물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았네요. 일본이 정말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확신한다면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서 해결하지 않는 거죠? 스크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개가 나왔습니다. 다케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감 있게 발언했습니다. 일본은 국제법을 존중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유지해왔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학생들이 하는 표정을 지었고 강의실 분위기가 약간 바뀌는 듯 했습니다. 에밀리 리히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일본이 ICJ에서 해결하자고 했는데 한국이 거부한 이유가 뭐죠? 다케시는 당당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야 한국이 국제법으로는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이 자신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피하는 겁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한번 논쟁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드미트리 교수는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그 화면에는 국제법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과거 행동 분석 자료가 등장했습니다. 일본은 모든 영토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갔을까? 센카쿠 열도 중국과의 분쟁, 쿠릴 열도 러시아와의 분쟁 사례 분석. 한지원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일본은 센카쿠 열도나 쿠릴 열도 문제는 왜 ICJ에 가져가지 않는 거죠? 다케시는 순간 멈칫하면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고 더 이상 자신감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존 스미스가 비꼬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영토 분쟁이 있을 때마다 ICJ에서 해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유리할 때만 가져가자는 거군요. 강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러 언어로 작은 토론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미트리 교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국제재판으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크린에는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ICJ는 피고국 한국이 동의해야만 재판이 가능하다. 일본이 ICJ를 거론하는 건 단순한 정치적 전략일 뿐이다. 다케시는 손을 꽉 쥐며 초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밀리 리히터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애초에 독도를 국제재판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건가요? 다케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드미트리 교수는 강렬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진짜 자기 땅이면 왜 당당하지 못할까요? 강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케시 유토는 말이 없었고 다른 학생들은 일본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스미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일본이 국제재판으로 해결할 자신도 없으면서 왜 이 문제를 계속 떠들어대는 걸까요? 스크린에는 일본의 독도 관련 정치적 발언 데이터 분석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독도 문제를 언제 가장 많이 언급하는가? 선거 직전, 내각 지지율 하락 시, 외교 문제 발생 시 급격히 증가. 에밀리 리히터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건 독도 문제가 실제로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스크린에는 일본 총리 및 정치인들의 독도 관련 발언과 내각 지지율 변동 그래프 비교가 나타났습니다. 그 상관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한지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독도 문제를 꺼내는 시점을 보면 일본 내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라는 공통점이 보이네요. 강의실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일본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미트리 교수는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일본 내 정치적 스캔들과 독도 이슈 발생 시점 비교 자료가 등장했습니다. 2012년 일본 총리 내각 지지율 급락 독도 관련 강경 발언 증가. 2018년 일본 내 경제 문제 악화 독도 문제 외교적 이슈화.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일본 정부 독도 문제 재점화. 존 스미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독도 문제를 부각시켜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거군요. 다케시는 점점 초조한 표정을 지으며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자신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케시가 억지로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건 너무 과장된 해석 아닙니까? 일본 국민들은 단순히 역사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스크린에는 일본 국민들의 독도 문제에 대한 실제 관심도를 나타내는 설문조사 데이터가 등장했습니다. 독도 문제에 관심이 있다. 일본 국민 32%. 독도 문제보다 경제, 생활 문제가 더 중요하다. 68%. 한지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국민들은 독도보다 생활비 문제, 세금 문제, 경제 문제에 더 관심이 많네요. 다케시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리히터가 결론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민들을 진짜 중요한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독도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스크린에는 일본 내 보수 언론이 독도 문제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 화면을 보며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미트리 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독도 문제는 일본에게 진짜 중요한 영토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일본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선동하는 카드일 뿐이죠. 강의실에서는 이제 일본의 전략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다케시 유토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일본 정부의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스미스가 물었습니다. 독도 문제도 그렇고 일본이 영토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드미트리 교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클릭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일본이 과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영토 분쟁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센카쿠 열도 중국과의 분쟁 일본은 왜 이 문제를 키웠는가? 쿠릴 열도 러시아와의 분쟁 일본은 왜 ICJ에 회부하지 않았는가? 다케시 유토가 말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일본. 과연 사실일까? 학생들은 흥미롭게 바라보며 집중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지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 열도를 두고 분쟁을 벌였지만 이 문제는 국제재판소에 가져가지 않았죠. 스크린에는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일본 정부의 태도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중국과 협의할 필요 없다. 일본 땅이다. ICJ에 회부하는 대신 군사적 긴장만 고조. 에밀리 리히터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일본은 독도 문제는 ICJ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하면서 정작 센카쿠 열도는 우리가 그냥 주권을 주장하면 된다고 했다고요?
다케시는 얼굴이 굳어지며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논리적인 설명을 찾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존 스미스가 비꼬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본이 ICJ를 운운하는 건 법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유리할 때만 쓴다는 거군요. 강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드미트리 교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쿠릴 열도는 어떨까요? 스크린에는 쿠릴 열도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일본이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에서 보인 태도를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일본 쿠릴 열도는 일본 땅이다. 하지만 러시아와 협상해야 한다. ICJ의 회부. 일본 정부 그럴 필요 없다. 한지원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쿠릴 열도 문제도 ICJ에 가져가지 않았네요. 에밀리 리히터가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영토 분쟁마다 태도가 다르네요. 강한 상대 러시아, 중국한테는 협상하자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한테는 ICJ에서 해결하자고 하는군요. 다케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진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드미트리 교수는 강렬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정말 국제법을 존중하는 나라였다면 왜 모든 영토 분쟁에서 태도가 달랐을까요?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국제관계에서 원칙과 이해관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강의가 아니라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다케시 유토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독도 문제를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강의실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존 스미스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정말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문제를 보는 사람은 없나요? 드미트리 교수는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일본 내 독도 문제를 연구한 양심적 학자, 언론인 소개가 나타났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 일본 역사학자, 독도는 조선 영토였다 주장. 야마다 시니치 일본 전직 외교관,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 폭로. 일본 주요 언론, 독도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려다 정부 압박받은 사례. 에밀리 리히터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연구를 한 학자들이 일본에도 있군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스크린에는 일본 학자들이 독도 문제를 비판한 이후 겪은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라카미 교수, 논문 발표 후 극우 단체에 협박받아. 야마다 전 외교관, 독도 관련 발언 후 일본 내 언론 인터뷰 거부당함. 일본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익명의 전직 일본 관료 인터뷰. 한지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독도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려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군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모두가 이런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듯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다케시 유토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서는 이제 약간의 고민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강의실 바닥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존 스미스가 비꼬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역사를 연구하고 싶어도 정부 입장과 다르면 학자로서 살아남을 수도 없다는 거네요. 스크린에는 일본 내 교육부의 교과서 검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교과서, 독도 관련 기술 삭제 요구 증가. 과거에는 독도 문제를 분쟁 지역으로 서술했지만 현재는 일본 고유 영토로만 설명. 드미트리 교수는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학문은 다양한 관점을 열어놓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독도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왜 사라지고 있을까요?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학문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역사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리히터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독도 문제의 진실은 결국 묻히게 되는 건가요? 드미트리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같은 다음 세대의 학자들이 얼마나 진실을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는 결국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법이니까요. 다케시는 잠시 고개를 들어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어쩌면 새로운 깨달음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드미트리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독도 문제,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다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논리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통해 독도 문제의 본질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드미트리 교수는 강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크린에는 독도 문제를 다루는 세계 주요 언론의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뉴욕 타임즈 독도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다. BBC 일본과 한국 역사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CNN 국제사회에서 점점 커지는 독도 논쟁. 존 스미스가 깊은 고민을 하며 말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일본이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문제군요. 한지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역사와 주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땅 한 조각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는 문제죠. 스크린에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한국의 활동들이 나타났습니다. 독도 연구소,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국제사회에서 독도 홍보 활동 증가, 한국, 독도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 확대. 에밀리 리히터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스크린에는 국제법 전문가의 발언 영상이 짧게 등장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일본이 과거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이다. 강의실의 학생들 모두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케시 유토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서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사실들을 접하면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드미트리 교수는 강렬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는 진실을 찾으려는 자들의 기록입니다.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나라의 영토 문제를 넘어 역사를 직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케시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교과서와 노트북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지원이 다케시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을 아는 것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진실을 알아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 다케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는 적대감이 아닌 혼란과 함께 작은 깨달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요? 단순히 자국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것. 독도 문제는 어쩌면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테라스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